연준이 바라는 건 경제가 좀 망가지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보셨을 때 현재 한국 증시랑 일단 미국 증시 네. 단장님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어렵죠. 네, 어렵다고 굉장히 하죠. 어려운 장이 계속 되고 그렇죠. 있죠.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오늘 그렇죠. FOMC. 네네네. 오늘 밤 내일 새벽에 FOMC 미팅이 열리니까 네. 아마 뭐 그 이후에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네. 전개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금리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0.75 정도잖아요. 네, 75bp 정도. 자이언트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정도인데 뭐 혹시 10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네, 울트라. 단장님은 좀 뭐 둘 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75가 컨센이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별로 꺾이는 모습들이 없어요. 물가 데이터는 높고 경제 데이터는 잘 안 꺾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혹시 100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결과 이후에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난번에 잭슨 홀 미팅 때는 아주 작심하고 발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분. 그래서 시장을 이제 확 밀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스탠스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끝나면 11월이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다비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에서 뭐 이 위원들이 점도표 찍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년도 뭐 내후년도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 갖다 놓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내놓는 뭐 경제 전망, 뭐 고용 전망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하겠죠. 100이 나오면 조금 약간 조금 네거티브하게 반응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75냐 100이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어떤 스탠스로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어떻게 찍었느냐, 그 다음에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자, 사실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 CPI랑 관련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4분기 이제 뭐 9월, 10월, 11월, 12월 정도 남았는데 네. CPI는 좀 물가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단장님?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사실 좀 유가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유가가 뭐 120불 같은 게 한 80불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가격도 9불 넘어갔던 게 7불대로 내려왔고, 그 전반적으로 또 연준도 뭐 그 금리를 올리고 뭐 이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9월 얼마 전에 나왔죠. 그때 나왔던 물가 지표가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하락한 건데 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만만치. 특히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헤드라인은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코어 CPI는 잘 안 내려오는 것 같고, 또 지정학적 위험이 또 다시 또 좀 텐션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푸틴이 이제 뭐 예비군 동원령 내리고 한 번 더 붙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우리 뭐 여차하면 핵무기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물론 이제 그 핵무기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영토가 어떤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핵무기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뭐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다시 유가 올라가고 뭐 또 밀 가격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격화되면 원자재 가격이 한번 다시 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CPI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잖아요. 근데 임대료 비중이 큰데 임대료가 잘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집값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집값도 뭐 어제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별로 잘 안 꺾여요. 그런 걸로 봐서 금방 잡힐 것 같지 않은데요, CPI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상의 그것도. 그래서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걸 제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은 파월이 금방 다비시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1월이니까 11월에 가서는 좀 다비시해질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다비시 해지기에는 뭐 일단 잭슨홀 이후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 주가는 좀 빠졌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 데이터들은 강하고 물가는 높고 뭐 그런 지정학적 위험은 다시 좀 증대되는 상황이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뭐 그렇게 금방 그 소위 얘기해서 비둘기파 다비시하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연준에서 이제 언젠가 뭐 금리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또 올리지 않고 정치하다가 언젠가 또 금리를 인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지금 주식을 하기에는 인상하는 시기에 주식을 한 거는 힘드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주식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좀 단장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늦죠. 금리 인하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좀 늦은 것 같고, 지금 미국은 이제 그런 스탠스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70년대 기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있습니다. 70년대에 그 페드 의장을 했던 사람인데, 키신저 대통령과 가까웠던, 닉슨하고 가까웠던 사람인데, 번스인가? 하여간 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뭐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으면 약간 후퇴했다가 이러면서 한 10년 가까이 인플레가 있었고 80년대 초반에는 아주 심해졌고 결국은 폴 볼커가 나와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신에 이제 주식시장이나 경제는 타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어쨌든 초반에 잡자 이런 게 강할 거예요. 초반에 잡자. 그러니까 산폴도 그렇잖아요. 초반에 확 잡아놓으면은 그게 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와버려서 바람 불면 또 시작되고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까지의 연준의 스탠스는 좀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주식시장에 빠진 거지 경제는 안 나빠져요. 안 망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연준이 바라는 건 경제가 좀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 하는 거는 수요하고 공급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물가가 높은 건 공급 요인이 더 컸죠. 공급 요인이 더 커서 뭐 예를 들면 뭐 서플라이 체인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놈들이 또 이 전쟁 일으켜갖고 공급량이 더 가중됐죠. 그런 것 때문에 있긴 한데 못지않게 미국만 놓고 보면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원하는 거는 조금 경제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고용 상황도 조금 나빠져서 임금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물가가 잡히고 그러길 원하는 거죠. 그러길 원하는데 열어보니까 8월달 데이터가 되게 중요했는데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9월달에 50bp 인상한다는 게 다 컨센이었잖아요. 근데 8월달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물가는 너무 높아. 경제 데이터 별로 안 나빠. 그런 상황인 거죠. 당분간은 아마 연준이 좀 스탠스는 매파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단장님 뭐 주식 사도 된다고 보시는지, 좀 한국 증시 같은 뭐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찍었다고 보시는지.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지나간 걸 보면, 미국의 FOMC, 파월 해서 FOMC 이후에, 사전에 걱정하고, 그 다음에 FOMC 끝나면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올랐어요. 올해도 여러분 보시면 아마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그럴 텐데 페드 미팅 이후에는 주가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하고 뭐 그런 맥락들이 있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잖아요. 하락장에서의 단기적인 반등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르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8월달 물가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요번에 9월달 FOMC를 지나고 나면 좀 시장이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8월달에 물가 데이터가 뭐 코어 CPI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그 전에 한 2달 전만 해도 연준이 생각하는 올 연말까지 중립금리는 3.5%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4%로 넘어왔죠. 그리고 4.25, 4.5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태라서 지금 2.5인데 0.75 뭐 올려도 가야 될 길이 좀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7월 달 이후에 시장이 반등했던 거는 내년도에 가면은 뭐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거나 아니면 또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파월이 그때 이제 본인이 말실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잭슨 홀에서 작심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생각은 최소한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물가 데이터가 확 떨어지면 뭐 그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을 이게 복귀를 해보면 지난번에 올라왔던 거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 풀어서 올라왔잖아요. 유동성 강세, 금융 강세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경제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고 기업들의 이익도 좋았고 실적 장세를 지나간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꿔서 돌아서고 있고 역금융 강세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건 역실적 장세가 나와 있는 거죠. 내년 1분기쯤에는 아마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다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상 주식을 사기 제일 좋은 타이밍은 경기가 나빠서 돈을 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때죠. 주식 사기에. 조금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조적으로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 뭐 현금 비중 같은 것들을 있는 분들은 좀 아껴둬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약세장에서는 뭐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약세장에서 수익을 잘 내요. 왜냐하면 약세장이 되면 선별적으로만 움직이잖아요. 딱 주식의 뭐 테마나 뭐 이런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은 드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은 또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잘 골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면 되고 그건 선수들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배틀을 좀 짧게 잡는 수밖에 없죠. 많이 떨어지면 샀다가 좀 올라가면 팔고 이럴 수밖에 없죠. 장투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 보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주식 사고 좀 팔면 좀 좋을까요? 그냥 그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바벨 전략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축은 제가 보기에는 뭐 우량주, 특히 배당 우량주. 배당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안 좋을 때에도 배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배당 우량주가 밸류에이션이 싸죠. 가치주에 가깝죠. 밸류 스탁에.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견조하게 버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 플러스 제가 보기에는 뭐 핵심 테크 주식들 성장주, 핵심 성장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핵심 성장주. 그거는 깨지더라도 들고 가는 수밖에 없죠. 주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미래를 사는 건데 뭐 깨지겠죠. 깨지겠지만 그래도 들고 가야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바벨 전략을 하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트레이딩 바이 앤 트레이딩 셀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올해 장도 어려운 장이지만 그 와중에 또 뭐 방산주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스탁 피킹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바벨 전략으로 배당 우량주랑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핵심 성장주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경쟁력 가진 이제 핵심 성장주는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테크주들이. 그렇죠. 그럼 그 미국에 있는 테크주들을 좀 지금 뭐 모아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모아간다면 그 중에서 좀 특히 어떤 쪽, 뭐 글로벌 주식이니까요, 워낙.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덜 깨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 베이스로 갖고 있으니까 환율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거 투자하신 분들은 이익이 났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스탠스인데 이제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거는 환율이죠. 그죠? 이 환율에 들어가도 되나 1,400원대에 들어가도 되나 이제 환율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개별 주식을 잘 안 하니까 저도 뭐 퇴직연금 같은 거에서 ETF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ETF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수 ETF도 있고 나스닥 100 이런 거 있잖아요. 지수 ETF도 있고 핵심 테크 10종목 골라놓은 것도 있고. 단장님은 주로 어떤 ETF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수 ETF. 지수, 나스닥 100 이런 거, S&P 500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테크 10종목 골라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더 집중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환이 부담스러우면 해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대부분이 언해치잖아요. 네. 달러 베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로치고 H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해치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이 해치되어 있으니까 환율이 1,400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걸 하면 되죠. 해치드 포트폴리오로 하면 되죠. 가로 열고 H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면 나스닥 100 해놓고 가로 열고 H 가로 닫고 그건 해치되어 있는 거예요. 반해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단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일단 개인 투자자보다 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지수라든가 ETF 어떻게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막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네.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하는데 네, 네. 단장님 왜 좀 더 아니, ETF나 저는 지수를 기본적으로 저 주식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거는 개별 주식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저는 뭐 개별 주식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저는 롱숏을 해요. 선물 갖고. 그러니까 조금 플레이가 다른 거니까. 개별 주식 안 하는 혹시 근데 뭐 지금은 해도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뭐 우선 잘 모르겠고 그걸 알려면 뭐 시장은 제가 이제 뭐 CIO를 한 지 제가 뭐 2002년도부터 CIO로 했으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거는 뭐 한 20년 정도 뭐 자산 배분이나 또는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FX가 됐든 커머더티가 됐든 이런 시장을 조망하는 거는 오래 해와서 나름대로 엣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은 뭐 제가 삼성투신에서 주식운용팀장 할 때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 뭐 내가 제가 2000년도 199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삼성투신에서 주식운용팀장 했으니까 네. 저는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 개별 종목에 다른 사람보다 엣지가 있을까에 대해서 네. 제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안 해요. 머리만 아프고. 지금 삼성 얘기해주셔서 개별주라고 하기에는 종목 하나 자체가 엄청난 ETF 같은 이제 삼성전자 워낙 큰 종목이니까 그렇죠. 국민주니까. 전자는 봐야죠. 네,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전자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5만 원 얼마죠? 네. 5만 원 얼마면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했을 때 그때 주가인데요. 옛날로 치면 250만 원짜리인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샀고 저도 7만 원 밑으로 깨질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 반도체 시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반도체 시황이 뭐 계속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빠졌고 또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수익 구조가 탄탄하다고 하는 파운더리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TSMC도 빠졌고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하고 비교하면 애플은 자체 생태계가 있고 또 애플은 수익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한 30% 이상 수익이 나오고 뭔가 이 팬덤을 구축한 그런 상태인데 삼성전자는 뭐 중국에서 1등 하던 게 지금 하나도 안 팔리잖아요. 핸드폰이. 그리고 이제 DRAM은 약간 이제 커머더티화 돼버렸고 그러면은 이제 파운더리가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점유율이 잘 안 늘잖아요. 파운더리가. 뭐 그런 상태에서 핸드폰도 지난번에 뭐 칩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들을 하는 거잖아요. 영국 간다 그러면 ARM 인수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야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별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언제 반도체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제가 보기엔 좀 바뀌어야죠 회사가. 맨날 반도체에 목을 메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을 해야죠. 그래야지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오너의 어떤 이슈죠. 그러니까 뭔가 최고 경영진의 혁신적인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고 맨날 뭐 반도체 가격 뭐 오르면 좀 올랐다가 빠지면 또 더 빠졌다가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DRAM 사이클만 놓고 보면 지난번 사이클이 보면 최악이었던 게 2019년 아마 상반기가 최악이었을 것 같은데 주가는 2019년 1월부터 바닥을 찍고 돌아서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D램이 뭐 한없이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생산 원가 밑으로는 계속 가지는 않을 테니까 만약에 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뭐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그때가 만약 D램 사이클의 바닥이고 하반기부터 나아진다고 하면 주가는 내년 초부터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바닥이 뭐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초나 그 전에 연말만 해도 그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온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맞아요. 이거는 안 갈래 안 갈 수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렸었는데 네. 우리가 뭘 놓쳤던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라 이제 뭐 그런 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사안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인들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죠.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없잖아요. 없고, 뭐 이제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그런 이제 판단을 해주면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 잘 안 맞은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 좀 오르기 위해서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런 변화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것 같고, 반도체 이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입장의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뭐 반도체 사이클의 최악일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돌았으니까,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선행하고 이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은 뭐 지금까지 빠진 거라면 사실 지금 와서 정리할 것까지는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현금은 조금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계속 안 올라가는 주식 붙잡고 보초 쓰는 것보다는 네네. 현금이 좀 있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더 이렇게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종목들을 조금 시류에 맞는 주식을 조금 담으려면 현금이 좀 있을 필요는 있겠죠. 그럼 지금 현금을 확보하려면 어쨌든 내가 물린 것들 파란색 계좌들이 많으실 텐데 사람들이 지금 현금 비중이 꽤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흘러내린 장에서 네. 주식만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